안녕하세요. 의정부 민락동에 사는 37살 주부입니다. 올해는 별다른 큰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을 앞두고 있네요. 사실 별일 없이 사는 게 좋은 거긴 하죠. 지금의 삶이 평화롭고 좋습니다. 아이 키우기 힘들긴 하지만 나 괴롭히는 사람 없이 내 몸뚱이 하나랑 내 새끼만 챙기면서 살면 되니까요. 사실 저는 3년간의 결혼 생활 접고 2년 전에 이혼했어요. 이혼이라는 게 하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데 그게 뭐라고 저는 그렇게 망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그다지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돌려받는다는 걸 제 눈으로 보긴 했습니다. 바로 제 이혼 과정을 통해서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혼 기간 내내 저는 아내와 며느리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혼하는 순간까지도 내가 나쁜 업을 쌓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이 고민했었어요. 다른 분들 사연 들어보면서 내가 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위로를 많이 받기도 했고요. 남들 보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내 집 마련하고 집 늘려가며 순서대로 잘 살기만 하는데 저는 결혼하고 몇 년간을 부모님 돌보느라 너무 힘들게 보내고 나중에는 지쳐버린 것 같아요. 결혼하고 1년 조금 지났을 때 집안에 우환이 닥쳤었는데요. 친정엄마가 갑자기 위암 3기 선고를 받으시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가 장녀이기도 하지만 아직 결혼 안 한 동생은 직장 생활하느라 사정상 엄마를 옆에서 돌볼 형편이 안 되었고요. 아빠도 일을 하셔야 해서 엄마 간병은 거의 제가 도맡아 했었어요. 제가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간병인을 쓰기도 했지만 엄마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은 거의 제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엄마 간병에 매달려 있는 걸 대놓고 못마땅해 하셨어요. 언제까지 우리 아들 퇴근하고 살림하게 할 거니? 네 친정엄마가 당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계속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할 셈이냐? 친정아버지랑 상의해서 간병인을 쓰던가 해야지. 돈 아낀답시고 자식을 그렇게 고생시킨다니? 어머니, 제가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 살림 돌보면서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답답해서 하는 말이야. 네 친정부모는 어쩜 시집간 딸을 그렇게 부려먹냐? 그때 친정엄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셨어요. 수술 후 폐렴에 걸리시는 바람에 정말 죽다 살아나셨습니다.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었는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퇴근하고 자기 먹을 밥하고 청소하는 게 싫으셨던 겁니다. 저한테 가끔 전화하셔서 저렇게 싫은 소리하며 간병인을 써라, 동생이랑 교대로 해라 했는데 듣기 싫었지만 그냥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장모님 잘 모시라고 하더니 간병 기간이 길어지자 썩 내켜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시어머니 말대로 살림을 다 도와줬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혼자 차려 먹는 습관이 든 사람도 아니어서 제가 반찬이며 국이며 항상 준비해 놨고요. 본인은 꺼내 먹고 설거지만 하면 되는 정도였어요. 설거지 빨래는 거의 제가 할 때까지 밀어넣기 일쑤였고요. 그마저도 하기 싫다고 하면 그게 어른인가요? 애도 아니고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말로는 제가 친정엄마한테만 매달려 있다고 하는데 저 힘들어도 살림 내팽개치고 간병에만 매달린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밥을 직접 차려 먹건 살림을 하건 어쨌거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가정의 일인데 시모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와 살림살이 지적하며 닥달하는 거 너무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 저도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무지 착하고 순해서 시어른에게 제 속마음 따박따박 따지고 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엄마가 통원 치료하면서 제가 한숨 돌리게 되었고요. 하지만 암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엄마 상태가 안 좋아져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미 여러 장기에 많이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했고 저희 친정집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연휴 보름 전부터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추석에 어쩔 거니? 그날도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니? 그러시길래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올해 추석은 제가 작년처럼 미리 음식 준비하고 제사상 봐드리는 게 힘들겠어요. 일단 형님이랑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혀를 끌끌 차며 전화를 대답도 없이 전화를 뚝 끊으시더라고요. 친정엄마 간병하는 와중에도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신되면 갈비며 잡채며 전이며 최대한 신경 써서 생신상 차려 작은아버지 댁 식구까지 다 모시고 대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시는 위독한 상황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번 추석 한 번만 제가 자리를 비우겠다 말씀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며느리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님도 있는데 형님은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원래부터 어머니가 편의를 많이 봐주시긴 했어요. 집에서 놀고 먹는 며느리가 친정엄마 간병에 매달려 있는 게 싫으셨던 거죠. 그때 엄마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식사를 못 하셔서 팔다리는 거의 미라같이 말라가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추석 전날 제가 경황이 없어 전화를 못 받다가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온 걸 보고 시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소리치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 진짜 명절 내내 거기 처박혀 있을 생각이야? 나와서 국이라도 한 솥 끓이고 나물이라도 무쳐놔야 하는 거 아니니? 대체 며느리라는 게 뭐냐? 내가 너 보고 우리 집에 오라가라 하든 명절에 한 번 와서 도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이러시는데 저도 기분이 확 상해서 참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 친정엄마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추석 차례상 차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이번만 형님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꼭 둘째 며느리에게 이러셔야 하는 건지 저도 서운하네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러는 겁니다. 네 친정엄마가 지금 당장 죽는다더냐? 자식이 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니. 하루 나와서 며느리 노릇하면 큰일 나니? 그 사이에 네 엄마가 죽기라도 해? 이러시길래 너무 화나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형님이고 아들이고 다 전화를 돌리면서 제 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형님까지 저한테 전화로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동서, 친정엄마 챙기는 건 좋은데 그래도 며느리 노릇은 해가면서 하는 거야. 지금 동서 살림이고 남편이고 다 내팽개치고 병원에만 목매달고 있는 거 우리도 1년 넘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데 명절까지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형님에게까지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남편 놈마저도 여보, 그냥 내일 하루만 나와서 음식 몇 가지만 하고 가지 그래? 이러는데 어쩜 하나같이 다 똑같은지 남편이고 시댁이고 다 정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혼자 끙끙대니 친정아빠는 시댁에서 그러는 것도 일리는 있다. 네가 우리 집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니? 추석 동안은 네 동생이랑 내가 엄마한테 붙어 있을 거니까 너도 너무 걱정 말고 시댁에 가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굳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며느리는 시댁 차례상 차리고 명절 음식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때 처음 결혼했던 걸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친정엄마는 그해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 돌아가셨을 때 저는 시댁에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에 사람이 없기도 했지만 시부모님은 둘 다 장례식에 오지 않으셨고 제 계좌로 10만 원 보내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시국이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실 줄 알았는데 장례 전에도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외려 저한테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당신도 참,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어머니한테 전화 좀 자주 드리지 그랬어. 지난번 추석 때도 그렇고 며느리 돌이 못해서 죄송하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 말을 들으니 결국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야말로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형님이고 어머니고 어떻게 아무도 연락 한 통 없이 계좌에 돈 10만 원만 딸랑 보내놓을 수가 있어? 아무리 시집이라지만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누가 누구한테 도리를 안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대답이 더 기가 찹니다. 엄마 아버지 나이도 많으신데 코로나 시국에 장례식은 무리잖아. 엄마가 형한테는 따로 연락 안 했대. 그래도 형수는 모를 거야. 맞벌이 하느라 바쁜데 괜히 신경 쓸까 봐 그러셨다더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렇게 대답하는데 진짜 정남이가 떨어지더군요. 말이 칼보다 무섭다는 말이 실감나는 게요. 남편의 그 말이 자꾸만 제 가슴을 파고들어 저를 괴롭히는 바람에 시댁이고 남편이고 잘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고생하는 걸 봐서인지 저는 아픈 사람도 그렇지만 아픈 사람 옆에서 보는 간병에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혼자 남아 계신 아빠 걱정에 제가 친정집 오가면서 반찬도 챙겨드리고 아빠 건강도 챙겨드렸습니다. 친정이 저희 집에서 가깝기도 했고 다행히 아빠가 경제적으로 저한테 기대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은 시댁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발걸음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주 걸러 한 주 남편에게 전화해 저희 부부를 오라 하시더군요. 매번 이런저런 못 간다는 핑계 대는 것도 힘들고 남편도 불만 있어 보이길래 마지못해 갔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이제 엄마도 돌아가셨고 너도 친정에 그만큼 했으면 됐다. 원래 여자는 시집 오면 친정하고 거리를 둬야 하는 거야. 그동안은 나도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했지만 이제는 너도 친정보다는 네 남편한테 신경 써야 한다. 앞으로는 그동안 소홀히 한 며느리돌이 잘하도록 해. 알겠니? 아니, 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친정아빠나 동생들이 다 죽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거리를 둬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엄마,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어머니도 더 이상 이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 저도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진짜 도로 집에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저도 며느리 도리고 뭐고 때려치우고 싶었죠. 그래도 그땐 시댁 미워서 영 끊고 살 만큼 배짱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명절이며 시부모 생신이며 어버이날이며 각종 행사에 그놈의 며느리돌이라는 거 잘하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 동네에서 30년을 넘게 사신 분이라 아는 분도 참 많고 동네 활동도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요. 동네에서 통장 일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동네 일에 관심이 많아 지역 의원들하고도 안면이 있으셨고요. 좋게 말하면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적극적인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노인네였어요. 무슨 통장협의회 회의니 지역 독거노인들 경로잔치니 온갖 행사란 행사는 다 따라다니시는 분이었고요. 집에서 가만히 살림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본인은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했다고는 하시는데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자식 둘 공부시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신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퇴직하시고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렸다가 한번 망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젊을 때 따놓으신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부동산 차리셨고 시어머니는 그냥 뭐 이것저것 동네에서 이 일 저 일 다 하셨다는데 정확히 얼마나 버는지는 모릅니다. 다행히 시부모 사는 집은 자가라고 들었어요.
중요한 건 저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지원이 단 1원도 없었고 예단도 처음에는 필요 없다 하시더니 말 바꿔달라고 하셔서 그냥 500만 원 드렸고 돌려받은 거 없습니다. 신혼집 마련할 때 저희는 처음에 대출 껴서 아예 집을 샀었거든요. 따져보면 제 쪽에서 더 많이 보태고 같이 빚져서 산 건데 예단은 왜 받으시겠다는 건지. 저는 당연히 예물도 못 받았습니다. 암튼 결혼할 때도 서운한 거 말하자면 1시간 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살면서 남편한테 입 밖으로 서운하다 한 적 없었고요. 저도 말을 안 해 그렇지 시댁에 서운하고 억울한 게 나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돌이 운운하는 시모에게 어찌 진심으로 잘할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러다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는데요. 사람 일 한치 안 모르는 거라더니 그때 시댁에도 예상치 못했던 우환이 생겼습니다. 남의 애군이 자기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시아버지가 등산을 가셨다가 쓰러지셨는데 하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쓰러지셨는지 한참 후에 발견되셔서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쓰러지더라도 사람 많은 곳에서 쓰러져야 하는 게 빨리 발견이 되어야 살아날 확률이 높고 예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으셨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바람에 예후가 좋지 않으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셨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중증 질환을 앓는 병자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답답했던 게 뭔 줄 아시나요? 시댁도 참 대책 없는 게 그 흔한 보험 하나를 이날 이때까지 들어놓은 게 없었던 겁니다. 그 많은 수술비와 병원비를 다 어찌하겠어요? 다 자식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되어버린 거죠. 대체 어머니는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만 치시고 아버지 보험 하나를 안 들어놓은 거야? 당신이라도 좀 챙겼어야지. 그런 것도 몰랐어? 나도 미치겠다. 나는 당연히 들어놓은 게 있을 줄 알았지. 아무것도 없을 줄은 몰랐어. 수술비야 그렇다 쳐. 앞으로가 문제잖아. 아버지 저렇게 거동도 못 하시는데 간병비며 약값이며 아주버님네랑 어찌할지 상의는 해본 거야? 그 돈이 매달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앞날이 캄캄하다 정말. 당신 돈으로 내라는 거 아니잖아. 나랑 형이 내는 거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대책이 없어 보이는 모습에 제가 답답해 남편을 채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술하고 어느 정도 회복하신 후 집으로 오셨지만 정상인의 몸은 아니셨습니다. 일상생활도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힘든 상태였어요. 하필 오른쪽을 못 쓰게 되신 바람에 씻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싸는 것 모두 혼자 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나마 어머니는 쌩쌩하셔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집에 오면 당연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돌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엉뚱하게 흘러가더군요. 아버지가 퇴원해 집에 오신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저한테 매일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 내가 오늘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해. 11시까지 집으로 좀 와서 네 아버지 식사 좀 챙겨드려라. 초반에는 일이 있으시다며 저한테 아버지 식사를 부탁하셨습니다. 시댁이 먼 것도 아니라 거절하기도 뭐하잖아요. 게다가 전 일도 안 하니 딱히 거절할 이유를 대기도 어려웠고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기도 해서 그럴 때면 제가 시댁에 가서 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서 식사만 달랑 챙겨드리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셔서 옆에 앉아 음식 수발도 해야 하고 치우고 나서 손이며 얼굴도 닦아드려야 하는 거고요. 분명 시어머니가 살림을 하는 집임에도 위생관념이 워낙 없으셔서 살림도 엉망이었습니다. 그 꼴 못 보는 저는 싱크대 청소, 화장실 청소, 빨래까지 다 하고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몇 시쯤 돌아오시는 거예요? 저도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요. 나 저녁 먹고 들어갈 것 같구나. 가는 김에 네 아버지 저녁상까지 좀 파놓고 가라. 치우는 건 내가 가서 하마. 네?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 혼자 못 드셔서 제가 옆에서 봐드려야 하는데요.
조금 일찍 오시면 안 되나요? 아니, 내가 노느라 못 가는 게 아니잖니. 사정이 있어서 그래. 오늘만 좀 부탁하마. 결국 저는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시댁에서 치닥거리를 하고 저녁 늦게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가끔이야 그렇게 해드릴 수 있죠. 문제는 가끔이 아니란 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아침 일찍 나가시면서 저한테 아버지를 돌봐달라 통보하든 말하고 나 몰라라 하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임신 중반 무렵이 되며 배가 불러오자 저도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거의 하루 한 번 시댁을 매일 드나들었는데 배가 뭉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참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나한테만 맡겨놓고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간병인도 아니고 배 나오니까 나도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간병인을 쓰는 게 어때? 아주버님이랑 상의해서 하루 몇 시간만이라도 간병인을 쓰자. 어머니는 맨날 뭘 하고 다니시는 건지 집에 붙어있지도 않고 나한테만 의지하시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나중에 애 낳으면 그땐 어쩔 건데? 힘들겠지만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해주면 안 돼? 사실 지금 형도 사업이 많이 어렵대. 형수가 버는 돈으로 대출금 메꾸느라 정신이 없는가 보더라. 나도 빤한 월급에 간병인까지 쓰기에는 여유가 없다니까. 지금 우리 집에 당신 말고 시간 여유되는 사람이 없잖아. 뭐? 시간 여유?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 집에서 내가 놀고 먹는 사람이니까 내가 해야 한다 뭐 그런 거야? 아이, 말이 그렇다는 거야. 일단 지금 상황이 그래. 아버지 병원비만 2천만 원 넘게 깨진 거 알잖아. 당분간 당신이 좀 애써줘. 지금 나도 힘들어. 주말까지 풀로 채워가면서 일하는 거 당신도 봐서 알 거 아니야. 주말에 일한다고 뭐 몇백이라도 더 받아? 차라리 그 시간에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돌봐. 나 지금 몇 달째 주말에도 제대로 쉰 적 없어. 임신해서 체중 이렇게 안 느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다. 남편은 돈이 없다며 간병인을 쓰지 못한다 하고 어머니는 맨날 어디 쏘다니며 자기 생활하기 바쁘고 저는 제 생활비 받는 걸로 시댁 반찬 만들고 있는데 문득 앞날이 너무 까마득해 느껴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 간병한다는 게 친정엄마 해봐서 알지만 끝이 보이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나도 너무 힘들어. 더 이상은 못하니까 당신 어머니한테 말하든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나 내일 산부인과 가는 날이니까 때려 죽어도 당신 집 못 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줘. 야, 너는 네 엄마 아플 때는 맨날 울고불고 난리쳤잖아. 그때 내가 당신한테 뭐라 한 적 있어? 나도 그때 힘들었어. 그럼 당신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 집 빼서 어머니네로 아예 우리가 들어가는 건 어때? 그러면 당신이 왔다 갔다 안 힘들고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뭐? 합가하면 내가 더 수월해? 그게 무슨 개소리야? 당신네 식구들 편하자고 합가하자는 게 대체 무슨 개소리냐고! 저는 합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방법을 찾으라며 악을 썼지만 사실 대책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꼭두 새벽부터 어머니에게 득달같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예미야, 너 우리 상우한테 네 아버지 간병인 찾아보라고 그랬니? 그래서 오늘은 못 오겠다 이거야? 네, 어머니. 저도 이제 배가 불러오고 해서 몸이 많이 힘들어요. 오늘은 병원도 가야 해서요. 제가 매일 가서 아버지 간병할 수는 없고요. 저도 제 할 일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노기가 가득한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너 기억 안 나니? 너, 네 엄마 평시중 할 때는 하루가 멀다고 붙어 있었잖아. 너는 친정부모만 부모고 시부모는 남이야? 네 부모한테 자식돌이 한다고 했으면 며느리돌이도 해야 하는 거다. 내가 이 나이에 멀쩡한 며느리 놔두고 남편 병시중을 해야겠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나는 예전에 시부모 집에서 삼시세끼 다 해드렸고 내 손으로 똥오줌까지 받아가며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 내가 너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잖니?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니, 당연한 게 어딨어요? 부모 자식 간이라고 병가도 당연한 건 아니에요. 친자식인 남편도 있고 아주버님도 있는데 왜 저한테만 떠넘기시냐고요. 저 더 이상은 못해요.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니? 큰애 부부는 돈 버느라 바쁜 거 몰라? 그나마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천년만년 시아버지 병시중할 것도 아닌데 너는 그걸 못 참고 늙은 시애미한테 못하겠다 따지고 들어?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느라 할 일이 없는 여자란 뜻이잖아요? 어머니랑 얘기 더 해봤자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제 남편이 아프면 제가 간호 안 하고 며느리한테 하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줄 몰랐어요. 아무튼 저 더 이상은 아버지 매일 그렇게는 못 봐드려요. 중간에 아버지 기저귀는 어쩌라고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기저귀 갈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도 그건 싫으시다는데 그런 건 어머니가 해주셔야죠. 아무튼 나는 더 할 말 없다. 네가 결혼하자마자 허구 헛날 네 친정한테만 가 있었던 거 내가 별말한 적 없잖니? 지금 그건 네 시아버지한테 갚는다고 생각해. 나도 바쁜 사람이라 집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어. 자기 부모가 아픈데 며느리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고 나 몰라라는 자식도 이해 안 갔지만 자기 몸은 멀쩡하면서 시아버지를 저렇게 나 몰라라는 남편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제가 고스란히 떠안을 자신이 없어서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놈도 한심한 것이 매일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까지 일을 한답시고 아침 일찍 나가버리고 저한테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좀 괜찮으려나 했는데 그 다음엔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솔직히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 가진 걸 알고 임신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을 때도 남편은 아주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저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임신? 정말이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고했네. 나는 당신이 내년쯤 가질 계획이라길래 그런 줄만 알았지. 우리 얼른 돈 모아야겠다. 그래야지. 부모님만 아니면 나도 일자리 알아보고 할 텐데 지금은 내가 여력이 없어. 알뜰하게 살아야지 뭐. 좋다고 호들갑까지는 아니어도 축하는 듬뿍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딱 저 정도였고 오히려 걱정거리를 하나 더 얹어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뭐 거기까진 괜찮습니다. 남편도 어깨가 무거울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우연히 남편 폰에서 소개팅 어플을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어플에 대해 물어봤더니 바람 피우는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상 치밀하게 준비하고 모른 척하고 뭐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자마자 남편한테 바로 물어봤어요. 돌직구 날리면서요. 그랬더니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 동료가 와이프한테 걸릴까봐 자기 폰을 좀 빌려줬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인 거 뻔히 아는데 바보처럼 그 말 믿고 싶어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줬습니다. 앞으로 내 눈에 이상한 거 또 보이면 그땐 당신이랑 끝인 줄 알아? 그랬더니 자기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게 한 점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니까요. 남편이 하는 행동이 전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처음 참은 게 저의 최대 실수인지 남편은 종종 연락을 아예 두절하고 잠수를 타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뭔가 딴짓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했죠. 그런데 정말 남편이 외도를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바보같이 남편 도움 없이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혼자 다녔고 만삭 때 힘겨울 때도 저 혼자 버텼고 출산하기 직전까지 시댁에 가서 밥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출산 때에도
얼굴만 잠시 비추고 자신은 일을 하러 간다고 나가고 수술하고 소변줄 꽂고 움직일 수 없었을 때에도 남편은 제 옆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친정엄마도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워 아기 낳고 참 많이 울었네요. 아기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땐 아기까지 보느라 제가 정말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틀도 안 돼요. 저한테 전화해서 우시며 화까지 내셨습니다. 내가 허리 아파 죽겠는데 네 시아버지 똥기저귀에 병시 중에 너무 힘들어. 병실 사람들이 다 며느리 욕하는 거 아니? 이 집 며느리는 대체 뭐 하냐는 거야. 기본도리는 제발 하고 살자. 응? 하시며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아기를 남편에게 맡겨버리고 병관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더 화내시더라고요. 본인 아들한테 애 맡겼냐고 화내시면서요.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그 일 있고 나서 호되게 뒤통수를 맞은 건 아이 낳고 돌도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패드에 아이 사진 정리하다가 남편이 연동시켜 놓은 아이클라우드 사진첩을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남편과 계속 다정한 포즈로 사진을 찍고 있는 여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사진의 내용과 날짜를 보니 제가 임신했던 초반부터 만남을 시작해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주말 공부한다며 나갔던 건 모두 그 여자와 여행을 다녔던 거더라고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에 시부간병에 힘들 때 남편은 탈출구처럼 여자를 만나 연애를 즐기고 있었던 거였죠. 제가 처음 남편을 추궁했을 때 그냥 넘어갔던 게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과 그 여자는 저와는 달리 너무 다정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그때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키우고 이혼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로 시댁이고 뭐고 다시는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차근히 모아나갔고요. 알고 봤더니 남편 상간녀는 저희 집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뭘 숨기는 게 허술한 남편은 카드 영수증이며 문자며 아주 보란듯이 없애지도 않았길래 증거 모으기는 쉬웠죠. 남편은 제 생일이며 결혼기념일은 한 번도 안 챙겼으면서 화이트데이나 빼빼로데이 같은 기념일엔 상간녀와는 알콩달콩 선물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상간녀 또한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만났고요. 제가 시댁에 발걸음을 안 하니까 어머니가 애기 업고 와서 시부 식사 좀 챙기라고 말을 하길래 그때 말했습니다. 연지 아빠 지금 바람 피우느라 정신없는 거 아세요? 저 이제 바보 같은 짓 안 해요. 어머니가 아버지 돌보는 건 알아서 하세요. 저도 제 살 길 찾아서 이혼할 생각이니까요. 남편에게 여자 생겨서 이혼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아들 편이 심어도 며느리 편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편의 외도하는 걸 제 탓을 하셨습니다. 뭐 이혼?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놈이 여자 만나는 것 같았어. 네가 남편 간수를 얼마나 못하면 이런 일이 있어? 결혼해서 지금껏 네가 남편에게 신경 쓴 게 대체 뭐냐? 살찌고 화장도 안 하고 여자로서 매력도 하나 없으니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으로 도는 거지. 아이고 내 팔자야. 결국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거지 뭐냐. 네가 우리 집 시집 오고 나서 대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잖니.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대체 며느리 도리가 뭐예요? 제가 시집 와서 잘못한 게 대체 뭔데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요. 저 이 집하고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친정아빠 도움을 받아 아기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구석 정말 못돼 먹은 게 결혼 파탄이 나고 가정이 깨진 걸 끝까지 제 탓을 하더군요. 제가 마치 집을 먼저 뛰쳐나갔다는 식으로 상황을 몰아갔고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친정으로 저를 찾아오겠다며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애까지 있는데 이혼해서 아빠 없는 자식 만들 셈이냐며 악을 쓰셨고요. 애를 놓고 나가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자기 남편도 돌보지 않는 분이 손주를 키워주실 리가 있나요?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만 나왔습니다. 친정아빠는 여태껏 제가 그렇게 참고 살았던 것도 몰랐다며 눈물까지 보이셨고 남편 놈에게 호통치셨습니다. 자네가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나는 내 딸 그 집에 다시 못 보내.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내 딸 도와줄 거니까 법대로 하게. 장인어른, 남자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혼이라뇨. 제가 무슨 죽을 죄 졌습니까? 자네 집안 사람들 문제가 뭔 줄 알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그런데 사람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뉘우치고 용서를 빌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자네 집안 사람들은 뭘 잘못했는 줄도 몰라. 그게 문제지. 당장 돌아가게. 아빠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도 걱정 마라. 이혼해서 훨씬 더 잘 되는 사람 많아. 그 집에 더 있다가는 너 말라 죽이겠다. 아빠가 아기 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취직도 하고 너한테 투자도 하고 살아. 네 앞날 창창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동안 당한 것만 생각하면 그 인간과 상간녀 그리고 시부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 도움으로 아이를 보면서 취직 자리도 구했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장 받고 나서도 얼마나 뻔뻔한지 남편은 아예 카톡 프로필까지 그년과 찍은 사진으로 바꾸더군요. 그때는 자고 있는 저희 딸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창 말 배울 때 아빠를 부를 때마다 딸이 너무 안쓰럽고 가슴이 찢어지는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엄마니까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혼 소송 마무리할 때 집 문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실랑이가 있긴 했는데 잘 분할했어요. 아이 양육권, 친권 저한테 주셨고 판사님이 양육비도 월 100만 원 산정해줬고요. 위자료도 제가 청구한 대로 4천만 원 받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이혼 소송보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1,800 받았어요. 그 상간녀 참 대단한 게 전처인 저한테 전화해서 위자료 깎아달라고 문자하고 전화질까지 하더군요. 하도 기가 막혀 부모랑 네 주변 사람에게 다 알려버리겠다고 했더니 군말 없이 위자료 마련해서 주더라고요.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는 모를 일이지만요. 제일 불쌍한 건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인과응보라는 말 잘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 이혼하고 나서 아버지 1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식구들한테 감추고 있었던 빚이 꽤 많이 있었던가 봐요. 돈이 없어서 갚을 수도 없는데 재산이라고는 딸랑 집 한 채였고요. 은행에서 상속 포기를 하던가 채무 이전을 하던가 선택하라고 압박을 했나 봐요. 집을 날릴 수는 없으니 그 빚 고스란히 떠안고 온 식구가 빚 갚는데 정신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큰돈을 빚내고 있는 줄 몰랐지 뭐야. 그동안 이자는 어찌 내셨는지. 부동산도 월세가 많이 밀리셨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양육비를 중단하면 안 될까? 사정 좀 괜찮아지면 제대로 줄게. 사정 좀 봐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 위자료 주고 그년 위자료 구해주느라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간방 가고 싶으면 주지 말던가. 최소한 부모로서 네 도리는 해. 당신의 집안돌이 좋아하잖아. 네 새끼한테 아빠 노릇하는 거 그것까지 안 하면 네가 짐승 새끼지 사람 새끼냐? 은근슬쩍 양육비를 중단하겠다는 말까지 하길래 감옥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죽는 소리까지 하면서 어찌 여자 만날 돈은 있는지 참 신기했네요. 알고 싶지 않은 소식이지만 아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 집 소식을 간간히 듣게 되네요. 아직 저는 친정아빠와 동생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이혼하기 전보다 살도 5kg나 쪘어요. 가끔 지난날 생각하면 왜 그리 바보같이 살았나 후회됩니다. 시부 간병하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했을 때 저 욕하고 뭐라 했던 시어머니랑 전 남편 생각하면 문득문득 화가 치밀어 올라요.
며느리가 시댁 식구 간병하는 게 왜 당연한 건가요? 친정 부모님 아프면 사위 보고 간병하라는 말 안 하잖아요. 사위가 문병 안 와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혼한 후에야 생각하니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예요. 왜 며느리가 시부모 간병하는 1순위 사람이 돼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그땐 왜 당당하게 말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는 그 인간들이 제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용기 없이 소심했던 제가 남편이 바람까지 피운 덕에 결혼을 끝낼 수 있었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하렵니다. 긴 인생 여정에서 점 하나 찍었다고 생각하려고요. 2년이 지난 지금은 아이를 봐도 가슴이 막 아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쁘기만 합니다. 앞으로 저는 경력을 열심히 쌓고 자기 개발해서 아이한테 멋진 엄마가 되려고요. 바보 같았던 지난날에 저는 떠나보내줬답니다. 왜 그리 멍청하게 살았냐고 타박받을 것 같아서 누구에게도 마음껏 터놓을 수 없었던 제 얘기를 이곳에 털어놓으니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이네요. 인생 선배님들의 많은 축복과 응원 부탁드리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